메이플 스토리에 존재하는 컨텐츠 중 최고 레벨 컨텐츠는 시간의 신전, 그러나 전세계 서비스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보다 더 상위 레벨 컨텐츠가 존재했습니다. 오늘은 초고레벨 컨텐츠 중 하나인 소림사 지역이 포함된, 그리고 빅뱅전 메이플 스토리 최초로 캐릭터 간 전투 PVP 시스템이 존재했던 중국 지역을 탐사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중국 메이플의 기본인 상해 와이탄이 있죠. 상해에 있는 그 와이탄 지역을 바탕으로 제작된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원래 물고기도 잘 안 잡히는 그 해안가를 낀 촌구석의 모래사장 마을이었으나 아편 전쟁에서 승리한 영국을 필두로 한 유럽 무역선들이 거점으로 삼게 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중국 땅에 들어온 열강들이 자신들이 불을 과시하듯 본인들 스타일의 건물을 지어대기 시작했고, 중국인들은 후일 이에 질세라 자신들 스타일의 건물들을 올리면서 응수했죠. 이윽고 상해는 무역 중심 도시가 되면서 20세기 초까지 많은 부유한 외국인들이 찾는 도시가 됐습니다. 한 1920년대쯤엔 동양의 월가라고 불릴 정도였다고 하네요. 그러나 1949년 중국 공산당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해외와의 관계는 점점 끊겼고요. 이후에는 이제 문화 대혁명까지 이어지면서 상해 지역의 발전은 중단되고 방치됐습니다. 아니 씨발 이거 역사적 사실이라고. 아무튼 간에 이후 1990년대 이제 개혁 개방 정책의 일환으로 상해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하자 1900년대 초까지 금융 무역을 위해서 사용되던 그 와이탄 지역의 기존 건물들이 문화유산으로서 재정비되었고요. 이로 인해 와이탄 지역이 이제 역사적인 관광지로 탈바꿈하게 된 겁니다. 이 배경 지식이 있다면 왜 와이탄 마을은 현대 도시의 형태인데 맵 밖으로 나가면 바로 시골이 나오는지 이런 거에 대한 답도 내실 수 있겠죠. 상해 교외 지역의 이 개발은 2000년대 후반을 기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중이라고 하는데, 맵이 만들어졌던 당시를 고려하면 20년 전 판교 같은 느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 와이탄 맵 배경을 보시면 역시나 현실 고증이 매우 잘 돼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명한 동방명주 탑부터 오른쪽에 있는 이 샹그릴라 호텔까지 모두 현실 있는 건물들을 바탕으로 하는 그 배경들입니다. 그리고 강을 끼고 반대편에서 바라보는 뷰 때문인지 뒤쪽에 이렇게 유람선도 지나가는데요. 이것도 역시나 현실에 있었던 배의 모습이라고 하네요. 이 와이탄에서 쓸만한 퀘스트는 유명한 대왕진의 퀘스트가 있습니다만, 사실 이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 퀘스트를 깨기 위해선 특정 몹들을 잡아야 돼요. 얘네가 근데 젠도 그럭저럭이고 한 맵에 막 한 종의 몬스터만 몰리는 게 아니라서 필수 불가결하게 다른 몬스터들도 같이 잡아줘야 됩니다. 대부분 그 다른 몬스터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닭을 잡고 나온 닭발이라든지 아니면 오리를 잡고 나온 오리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상이 물론 쓰레기이긴 하지만 분명히 이게 다 쓸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일 100개 단위로 모인다면 버리지는 마세요. 자, 기본적인 퀘스트 라인은 양씨 아저씨가 가축들이 난폭해졌다면서 가축들의 퇴치를 요구하기 때문에 양털과 흰뿔 100개를 모아가면 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마을에 있는 공안 주씨에게 공안 주씨에게 자격시험이라면서 또 흑염소와 일반소를 적고 나오는 그 아이템들을 100개씩 요구를 받고, 그 이후 소개받은 임공안을 통해서 들어간 맵에서만 나오는 그 이 검은 양을 잡고 검은 양털 50개를,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미로, 그러니까 이 통로 맵은 이렇게 가면 돼요. 통로 맵을 지나서 나오는 그 대왕진을 처치하고 붉은 구슬을 얻어서 돌아가게 되면은 공안 주씨로부터 랜덤 보상을 받으면서 퀘스트가 마무리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보상 아이템 중에 몇 개가 이제 장공, 귀지, 전민, 신점 이런 주문서 중 하나, 아니면은 또 이제 뇌전 수리검 이렇게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이 귀찮은 퀘스트를 깨게 하는 그 원동력이었죠. 자, 돈 좀 벌어볼까요? 아이씨. 네, 아무튼 운이 좋으면 좋은 아이템을 얻을 수 있다네요. 저는 못 얻었지만. 사실 이 상해 와이탄은 말 그대로 이제 퀘스트 깨러 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닥 볼만한 장소가 많지는 않습니다. 다시 마을로 돌아와서요, 이번엔 오른쪽으로 가보죠. 맵 오른쪽에 가면 왼 포탈이 하나 있고, 그쪽으로 나가게 되면 상해 임시 비행장이라는 맵으로 나오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여기에 이제 파일럿과 비행기가 하나씩 있고 조종사 양씨라는 NPC가 있는데요. 이 NPC는 원래는 페리온에서 출발을 해서 상해 와이탄으로 연결을 해주는 NPC였습니다만, 스피넬이 존재했기 때문인지 한국과 일본에서는 동작하진 않았습니다. 심지어 일본에서는 페리온으로 간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기름값이 비싸서 비행기를 운행 못한다 라고 하더군요. 아니 그러면 그냥 NPC를 지우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래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요, 이 자리에 대만과 중국에서는 아주 짧은 시간 다른 포탈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바로 예원이라는 맵으로 가는 포탈이었습니다. 예원이라는 거는 중화권 메이플에서만 아주 잠깐 추가가 되었었던 캐릭터 간 전투, 그러니까 PVP가 가능했던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한 판 할 때마다 돈을 냈어야 되죠.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아무튼간에 마을에서는 자유시장 아니면 일반 상점들 그런 것들이 있었고,
맵 오른쪽 끝에 보이는 이 조그만 문을 통해서 경기장으로 입장할 수가 있었고요. 경기장에서 보이는 그 세 가지 문 중 하나를 골라서 또 들어갈 수 있으며 그 안에서 개설할 수 있는 게임의 종류가 서로 달랐던 것으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게임이 있었는지 자료화면을 좀 찾아볼게요. 아이 미친 공산당 새끼들 뭔 비리비리해 뭐 다 알았다고. 뭐 이런 거는 뭐 재생하진 않겠고요. 그냥 사진으로만 짧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몬스터 먼저 잡아내기, 뭐 장애물 올라가기, 뭐 몬스터 최대한 많이 잡기, 뭐 이런 경쟁 게임들이 있었습니다만,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게임 자체가 아예 재미가 빵인 건 아니지만은 한판 하는데 현금이 필요하다는 게 문제였고요, 당연히. 그리고 게임이 끝난다고 뭐 판마다 보상이 따로 나오는 것도 아니었어서 당연히 어느 순간 슉 사라져버린 컨텐츠입니다. 그런 예언을 뒤로하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향할 곳은 바로 숭산입니다. 중국의 숭산 지역은 실제 소림사가 있는 것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스피네를 통해서 중국의 숭산으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BGM은 당연하지만 처음 들으실 겁니다. 마을에 있는 NPC들은 대부분 물약상인, 장비상인 등이지만 맵 맨 왼쪽에 있는 이 정촌장이 바로 소림사로 향하는 그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정촌장은 그 소림사에 있는 주지스님과 친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마을 주변에 몬스터가 너무 많아서 밖에 돌아다닐 수가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플레이어에게 맵 밖에 있는 그 흑운과 백호를 100마리 그리고 50마리씩 잡아달라고 하는데요. 이 지역의 몬스터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강합니다. 한번 라이칸스로프와 비교를 해보죠. 라이칸스로프의 레벨은 82, 체력은 27,000, 경험치는 850입니다만 흑웅은 레벨이 80, 체력은 무려 4500, 경험치는 동일하게 850입니다. 이 지역 몬스터들은 이와 같이 무식한 수준의 체력과 이와는 어울리지 않는 평범한 경험치를 갖고 있었죠. 마치 저번에 다룬 그 대만 지역 타이베이 1010과는 상반된 내용이죠. 그나마 한 가지 위안이라면 흑호는 드랍템 목록 중에 일비 표창이 있다는 것이죠. 이 지역의 퀘스트들은 이런 식으로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몬스터들을 잡아내야 됩니다. 대신에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는 보상이 굉장히 크죠. 그 최종 보상을 얻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나아가 봅시다. 그 절벽같이 생기는 맵을 통해서 열심히 올라가게 되면은 그 중간에 이렇게 생긴 맵이 하나 나오는데 이 맵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틈새를 이용하면 바로 소림새로 갈 수 있거든요. 근데요, 우리는 맵 탐험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앞으로 좀 더 나아가 봅시다. 또다시 나오는 절벽 맵에서 끝까지 다 올라가면은 이 광장이란 맵이 나옵니다. 자, 맵 분위기를 보니 어떻게 보면 소림사에 다 도달을 한 것이고, 맵 오른쪽 끝에 있는 문은 소림사의 실제 입구인 산문입니다. 이 산문 앞에 있는 NPC인 지객승이라는 승려분은요, 플레이어에게 소림사에 들어가고 싶으면 자신의 부탁을 하나 들어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마 그냥은 통과를 못하는 곳인가 보죠. 그래서 그 부탁이 뭔고 하니 이 근처에 있는 몬스터들을 전부 처치하고 그 몬스터들의 전리품들을 모아달라는 부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흑운과 백호처럼 이쪽 몬스터들도 꽤 많은 HP를 자랑합니다. 얘네들이 스펙은 모두 동일해요. 모두 레벨이 95고요. 모두 체력이 78,000이며 경험치도 2300으로 똑같죠. 하여튼 그리하여 흑웅의 전리품 50개, 백호의 전리품 40개, 거대매의 전리품 30개, 남자 도적의 전리품 20개, 여자 도적의 전리품 10개를 모아가게 되면은 앞으로 가는 길이 뚫리면서 소림사에 진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마을 왼쪽에 있는 우물을 타면 산허리라는 맵으로 갈 수 있는데, 산허리에서 아까 말씀드린 버타를 타면 소림사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여기가 지름길이에요. 자, 여기가 바로 소림사입니다. BGM이 또 바뀌죠. 소림사 맵 역시나 현실에 있는 소림사를 굉장히 많이 참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맵에서 볼 수 있는 건물은 두 개인데요. 하나는 대웅보전, 소림사에 있는 그 제일 핵심적인 건축물 중 하나라고 합니다. 대웅보전 뒤에는 스킨케어 NPC가 있었는데 그 특이하게도 캐릭터의 피부를 금, 은, 동 색깔로 바꿔주는 NPC였다고 합니다. 이 피부색은 뭐 왜 있는 거냐? 그거는 영상 후반에 소개드릴 그 장기영각 내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참고로 한국에서는 1호부터 13년 후에 구슬 피부 스킨케어 쿠폰이라는 이 조악한 이름을 달고 출시가 되었죠. 참 한국 메이플이 얼탱이가 없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대웅보전 앞쪽에는 주지스님이 계시는데 이는 우리가 첫 퀘스트에서 언급이 되었던 숭산마을 촌장님의 그 지인이십니다. 그 퀘스트의 레벨 제한은 80이었지만은 이제는 4차 전직까지 완료한 상태인 채로 찾아가야 되는데요. 4차 전직을 끝마친 상태로 이 NPC에게 가면은 촌장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면서 강한 모험가에게 부탁을 하나 해도 되겠냐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몬스터를 쫓아내는 효과가 있는 그 108개의 염주가 소림사의 내부에 보관이 되어 있었대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염주가 모두 사라졌다 하면서 자신들이 모두 찾아봤는데 8개밖에 찾지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플레이어에게 나머지 100개를 짬처리를 시킵니다. 아까 소림사 입구에 있었던 그 광장 맵, 그 광장 맵 바닥에 있는 향로 몬스터를 잡으면 일정 확률로 구슬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몬스터를 잡아서 구슬 100개를 모아서 입구에 있는 지객승에게 전달해주면 되겠습니다. 향로 몬스터는 레벨이 100이고요. 체력은 85,500, 경험치는 3000입니다.
자, 이제 돌아다니는 일반 몬스터가 크림슨 발록과 맞먹죠. 엄청 세요. 자, 향로를 잡고 나오는 구슬 100개를 모아다 주면요, 주객승은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특별한 아이템을 줍니다. 이거는요, 바로 축복의 주문서라는 아이템입니다. 한국의 메이플에서는 절대 볼 수 없지만 해외 메이플 스토리에선 누구나 볼 수 있었던 아이템. 한자로 세이브해져 있으니까 읽기가 힘들죠. 북미 버전의 아이템 툴팁을 가져와 드리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주문서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사용을 해두거나 아니면은 장인의 혼 등을 사용해서 주문서를 지를 때 해당 칸에 체크를 한 채로 주문서를 지르면요, 자기 실패했을 때 업그레이드 가능 횟수 차감을 막아주는 주문서입니다. 예, 우리 이 주문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맞습니다. 2011년경 한국 메이플 캐시숍에 추가된 세이프티 실드죠. 그 아이템의 원본이 바로 해외 서버에서는 일반 아이템으로서 존재를 했다는 겁니다. 자, 소림사가 2007년에 추가된 후에 약 반년간 정도는 이 퀘스트에서 이 화이트 스크롤 3장을 보상으로 줬대요. 근데 당시 메이플 스토리 기준 이제 10% 주문서와 이 주문서만 있다면 누구나 퍼펙트 아이템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꿈의 아이템이었는데도 이거를 무려 3장씩 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보상이 변경이 됐다 그럽니다. 뭐 만두 같은 걸 줬대요. 이제 쓸모가 없는 퀘스트입니다. 이 퀘스트를 뒤로 한 채 소림사의 중앙으로 가보시면 장경각이라는 건물이 있죠. 이 역시 소림사에 실제로 존재하는 건물로서 실제로도 메이플에서도 경전을 보관하는 장소라고 합니다. 내부에 진입하게 되면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금운동 피부 중에 그 동색 피부의 몬스터들이 돌아다니고 NPC가 하나 보입니다. 자, 청소꾼 승려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면 4차 전적을 완료한 무언가를 보고 놀랍니다. 이 청소꾼 승려에 따르면 이 장경각에 돌아다니는 이 승려 같은 애들은 사실 몬스터고요. 자신도 얘네들이 어디서 왜 등장했는지 잘 모른다면서 플레이어에게 작은 동인 100마리를 처치하고 그 전리품 50개를 갖다 주면은 그거를 좀 분석을 해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여기부터는 레벨 제한이 120인 만큼 몬스터의 스펙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작은 동인의 레벨은 120, 체력은 13만 5천이며 경험치는 5천입니다. 스켈레곤이 이게 체력 대비 경험치 더 주는데 이 퀘스트를 왜 깨야 되냐고요? 말했듯이 아까 그 축복 주문서 말고도요, 이 장경각의 옥상에 도달하면 더 좋은 보상이 있기 때문이죠. 이 장경각의 비밀이란 퀘스트는 4단계까지 있으며 이 NPC들이 하는 짓거리가 알듯 말듯한데 더 조사해봐야 되니까 더 잡아봐. 모르겠네. 야, 근데 나보다 위에 있는 애들이 더 잘 아니까 위로 한번 올라가봐. 이거를 무한 반복하는 그런 느낌의 똥개 훈련을 시키는 퀘스트들이라서 좀 스킵을 하고요, 이 몬스터들만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차례대로 소동인, 동인, 은인, 거대와 은인, 그리고 이제 소금인, 그리고 거대와 금인이 있습니다. 자, 스펙은요, 같은 색깔을 하고 있는 몬스터들끼리 동일한데요, 동인에서 이제 은인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레벨은 5가 늘어나지만 체력은 13만 5천에서 22만 5천이 되고요, 경험치는 이제 7,500이 됩니다. 은인에서 금인이 되면 체력은 무려 27만, 경험치는 8천이 되죠. 이 몬스터들의 존재 의의는 딱 그거 같아요. 퀘스트용 몬스터거나 아니면 나중에 뭐 팡이님처럼 지적된 둘들하고 데미지가 막 19만 9천 이렇게 남아 돌면은 그제서야 리플에서 여기로 옮겨와서 사냥 좀 하면서 레벨링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여기 장경각의 옥상인 7층에 가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죠. 거대화 금인, 그리고 선공 원거리 공격을 하는 목어괴라는 나무 붕어빵이 있는 7층, 그 중앙에는 달마대사가 그려진 족자가 하나 보입니다. 그 유명한 달마대사가 소림사에서 9년간 수행했던 승려라는 것은 널리 퍼진 이야기죠. 방금 말씀드렸던 그 장경각의 비밀 퀘스트 1에서 4를 전부 클리어하게 되면은 7층에 몬스터가 쏟아져 나오는 비밀이 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유저는 그때부터 7층에 존재하는 달마 족자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곳은요, 보스 몬스터 무림 요승이 존재하는 방인데요, 입장하기 위해서는 퀘스트를 클리어한 파티원 6명이 모여야 입장이 가능하며 24시간에 단 한 번만 도전할 수 있습니다. 무림 요승의 레벨은 150, 체력은 8천만, 경험치는 2,400만입니다. 경험치가 2,400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장경각의 최종 보상이라는 거는 바로 이 보스를 두들겨 팬 후에 경험치를 냠냠 하는 거죠. 이야, 그러면 그냥 부계정 5개 받고 혼자 들어가서 패면은 완전 폭업 가능한 거 아니야? 말이야 일리가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보스의 제한 시간 때문이죠. 10분입니다. 예, 10분 안에 총 체력 8천만을 까내는데 성공하면 경험치를 주겠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요, 얘가 일단 그 기본 데미지가 되게 세기 때문에 레벨이 낮아버리면 도전하기 힘들고요, 체력이 어느 수준에 도달을 하게 되면
그 체력 1500만의 분신을 한 두세 마리쯤 소환을 하기 때문에 총 체력은 1억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혼자 뭐 2명, 3명 이렇게 잡아내기는 힘들고 실제 잡는 인원이 한 8명은 돼야 슬슬 잡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죠. 무림 요승의 경험치가 워낙 높기 때문에 비숍을 끼고 6명 전원에게 경험치가 배분된다고 해도 한 명에게 한 600만 정도의 경험치가 돌아가기 때문에 가히 최고의 경험치 파밍 장소인 겁니다. 그리고 이거 뭐 밸런스 붕괴 아니냐 이럴 수가 있는데 사실 저는 이게 굉장히 잘 만든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24시간마다 한 번, 그리고 10분의 소요시간, 경험치는 인당 600만? 야, 이 꿀통을 하루라도 빼먹고 싶을까요? 하루 10분만 투자를 하면 비숍절 1시간 분량의 경험치를 먹는데, 그래서요 저는 이 시스템을 사냥에 지친 그 고레벨 유저들을 꽉 잡아두기 위한 일간 퀘스트 내지는 출석 체크의 그 전신기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에서는 빅뱅 몇 달 전에 사기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으로 너프되긴 했다네요. 자, 이렇게 중국 지역의 상해 와이탄 그리고 소림사 역시 실존 지역을 모티브로 해서 디테일을 살려가면서 제작이 된 지역입니다. 이 디테일 하나만 더 볼까요? 맵 오른쪽에 가시면 히든 포탈이 하나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는 이제 소림사 뒤쪽 탐림이라는 곳으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맵들마저도 실제 소림사의 지형과 디테일을 그대로 따온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이 탑들은요 사망한 고승들의 무덤 같은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탑들 중에서도 그 문 부분이 이제 막혀있는 탑이 있고요, 문 쪽이 활짝 열려있는 탑들이 있습니다만, 문이 열려있는 탑은 화장을 할 때 체내에서 사리가 발견되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가 그렇고요, 사리가 만일 있으셨다면 문은 이렇게 막혀있게 되고, 사리가 많을수록 탑의 높이는 점점 엄청나게 커진다고 하는데요. 이 디테일들까지 잡아내서 맵을 구현한 게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본다면은 이 메이플의 해외여행이라는 거는 메이플 스토리가 서비스되는 각 지역의 모습과 특색을 게임에 그대로 녹여낸 그런 곳이고요. 해당 국가에 플레이해주는 유저들에게 헌정하는 맵일 텐데, 이 퀄리티가 워낙 높아서 한 지역에서만 썩히기가 좀 아까워서 그 각 나라의 그 특수 맵들을 모아서 스피넬이라는 NPC를 통해서 그 각 나라를 연결시켜준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한국 빼고요. 자, 한국 기준 세계 여행의 마지막으로는 이제 태국이라는 것도 있죠. 태국말로는 뭐 씨암이라고 한다던데, 태국도 뭐 자료도 다 있어요. 뭐 플러팅 마켓, 황금 사원. 그래서 한번 해보려 그랬는데, 문제가 제가 이제 메이플의 태국 쪽 분위기를 좀 많이 싫어합니다. 부금도 듣다 보면 막 메스껍고 막 올라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간에 그래서 태국은 제가 패싱을 하고요, 먼 미래에 다뤄보도록 하고, 한번 좀 쉰 후에 다른 지역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얘기는 여기까지.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메이플홀릭 구독해주세요.